지금 요즘 그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땅히 수익을 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0%대 예금 금리가 이제 왔다,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처로 좀 적당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어제였죠? 그저께였나요? 네.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거의 주식 부분을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롯데리츠는 대출도 받아요. 대출도 받고 채권도 발행해가지고 밑에 대출을 이만큼을 쌓아놓은 채로 주요 몇 개 그게 자산이 있었죠. 강남의 롯데백화점이랑 뭐 롯데마트 몇 개 해가지고 쭉 묶어서 대출 이만큼 받아서 낮은 금리로 대출 받고 이 위에 지분에다가 뭐 임대 수익 떨어지는 거에서 이자 비용 빼고 나머지는 이 주식들한테 배당을 해줄게. 이렇게 만드는 게 리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리츠인데 그 롯데 물건들을 가지고 만든 롯데리츠가 상장을 5,000원인가에 했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첫날에. 그래요? 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배당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성장할 만한, 그쵸. 기대할 만한 네. 가 없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강남 땅값이랑 그런 롯데마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롯데리츠를 확 해산시켜버리고 그 이익을, 자녀 이익을 다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자본 차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롯데리츠 기본적으로 길게 가려고 만든 거거든요. 롯데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더 롯데마트 땅들, 롯데백화점 땅들 더 붙여가지고 계속 롯데리츠를 키울 마음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 얘기는 또 심지어 대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의 임대 수익이 떨어질 일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깨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 당장에 망하거나 롯데마트가 망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 그 5,000원을 기준으로 이 정도 배당이 예상된다. 그리고 요 정도 예상되는 배당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이 상한가를 갔다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그 정도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만한 자산이 없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심지어 대출도 아니고 주식인데도. 네, 그냥 롯데를 믿고 그냥 그럼 나는 이게 5,000원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상한가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7,000원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이면은 5,000원일 때보다 수익률이 확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는 배당 수익은 똑같을 테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만 봐더라도 굉장히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금 금리보다 높은 안전한 투자처면은 나는 일단 갈 거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일환으로 꼬마 빌딩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라간 게 강남에 있는 빌딩의 가치는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막연한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면은 막 수익률 2%막 이런 데들도 지금 막 그냥 가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수익률에 안전성이 겸비된 수익률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당분간은 이 트렌드를 타고 다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보이는 배당주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좋은 투자처로 보여요.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동안 언론들이 홍보도 많이 해준 상품이지만 잘 찾아보면은 뭐 제가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제 자신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배당률이 꽤 높고 자산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은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들 중에서 이게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가 확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가 빠질 일 없이, 왜냐하면 저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현 금리대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제한되어 보이는 배당주 같은 것들은 계속 좋게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좀 아까 우리 이제 해외 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찾아봤을 때 어떤 쪽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되게 해보고 싶은 채권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해외에서. 예를 들면은 브라질 채권 많이 비싸졌는데 브라질 채권 같은 것도 여전히 뭐 금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 7%대. 그리고 어차피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는 환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완전 나라 망가지고 있는 터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터키 통화가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우리 과거 브라질 채권이랑 비슷하거든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망가질 수도 있지만 뭐 멕시코 채권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요런 러시아 채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위험하고 금리 꽤 높고 통화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이런 채권들을 묶어서 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몇 개 살 수 있는 채권들도 있긴 있습니다. 단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위험함을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위험하게 하기엔 너무 위험한 투자처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말씀드린 나라들이. 요거랑 미국채를 같이 사는 거예요. 미국채 사는 이유는 뭐죠? 미국채는 얘네들이 위험한 일이 터졌을 때 이쪽의 환율이 통화 가치가 엉망이 됐을 때 당연히 얘가 오를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얘네 둘 자체가 해지 관계가 생겨요. 반대로 가니까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에 뭐 제가 이 위험군들을 5대5로 비중을 나눠요. 그래서 미국채 절반과 위험국가 채권 절반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 평균 금리가 뭐 8%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는 2%다. 그러면은 이 둘을 섞으면은 평균 금리가 5%는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위험성은 얘네가 좋아지면은 얘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완전 대칭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금리와 수익을 같이 쫓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얘가 망가지는 거를 얘가 상당 부분 커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율은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컨셉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한 이 투자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이 포지션을 쌓아갈 거야. 그래서 깨지면 그래 이건 물 타도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 쪽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라는 그런 말이 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동시에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역시 저금리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나라가 다 낮고 심지어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 그러게요. 예,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유럽 중앙은행들은 너네 우리한테 지급준비금 예치시키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줄 거야. 그 얘기는 오히려 돈을 보관료를 내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바깥에서 돈 뿌려. 이런 얘기를 억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금리 시대는 명확한 거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익이 거의 안 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 내 신용이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네. 저희도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 2%대에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싼 금리가 맞거든요. 내가 빌릴 수만 있으면 자꾸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서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경제에 별로 타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앞서서 맨 처음 얘기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그 가능성도 약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현상이 당장 없어질 거냐 안 없어지겠죠. 그것도 심지어 전 세계가 동시에 이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실물 자산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낮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행동을 한다고 치면은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서울 부동산들 중에서 강남 뭐 이런 부분들 수요가 많은 부분들의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출을 규제해도 그냥 내가 30원 현금 들고 가서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의 인플레를 대비해라.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보면은 무조건 어딘가에 투자는 하긴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그냥 단순하게 예금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안전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특히 전 세계가 함께 저금리로 가고 있는 이때는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전처럼 우리 뭐 정부에서 정말 캠페인도 많이 했었잖아요. 따박 모아가지고. 네. 은행에다 저축해라, 보관해라. 대형 저축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안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금리에서는 계속 저금리인데 나만 은행 가가지고 1% 이자 받아서 뭐 하겠어요. 심지어 롯데리츠가 약간 일종의 채권처럼 생각했는데도 5천 원짜리가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는데. 정말 그 뭐 성경에 나오던가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땅에다 묻는 사람, 네. 그 바보 같은 걸로 뭐 질책받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뭔가 어디엔가 분명히 투자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네요. 제가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내가 투자처를 찾아서 그게
부동산이든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뭐든 뭔가의 자산에 투자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은행에 예금 넣어놓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뭐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받는 게 나을까요? 요즘 그것도 대출 받는 분들은 고민 잠깐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을 거다라는 건 거의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 뒤면 더 고령화돼 있을 거고요. 더 경제 성장률이 더 지금보다 잠재 성장률도 더 낮아져 있을 거고 뭔가 아무래도 일본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겠죠. 그러겠죠. 그때 10년 뒤에 엄청 한국 경제가 뜨거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글로벌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한국이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좋고 이런 거는 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차치하고 단순하게 다 베이스 시나리오로 치면은 현재 금리 수준과 10년 뒤 금리 수준이 누가 더 높을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현재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동금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지금 대출금리가 2%대인데 네. 이게 진짜 낮아지면은 그래봐야 1%대를 기대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의 예금금리 자체는 0 밑으로 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금금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완전히 보관료를 징수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당분간 은행의 예금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긴 어려우면은 은행이 이자 마진은 확보가 돼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금리도 이 밑으로 떨어지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고정금리 수준을 내가 만약에 뭐 2%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에서 그냥 10년짜리 고정금리, 10년, 20년 고정금리 찍는 것도 큰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대 대출을 고정금리 받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변동금리는 일종의 배팅이에요. 한국 경제 완전 망가질 거야. 뭐 계속 고령화 이슈 나오겠지. 근데 큰 사고는 또 안 나. 그냥 계속 그냥 일본처럼 저금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변동금리고 은행의 어떤 최소한의 이자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대출금리보다 우리나라가 더 기준금리가 진짜 아예 0%가 된다 해도 큰 버퍼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고정금리도 나쁜 선택 아닙니다. 본인의 어떤 위험 선호 현상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지금 상황은 대출 받은 사람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만약에 뭐 대출 받아서 뭔가 사놨으면은 사실 어쨌든 행복한 고민하는 상황에서 네.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새롭게 뭘 그래서 사실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볼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IMF니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 잠재 속에는 환율이 또 어떻게 치솟을지 모른다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런 이제 공포심은 있거든요. 그 공포심이 해외 투자를 또 가로막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외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런 것의 리스크가 조금 더 낮아지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로 사는 거는 바보짓이다. 그냥 집을 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저는 자기가 평생 살아도 괜찮은 동네면은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전세 가격은 얼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과거에 집값 좀 쌌을 때는 매매가에 전세가가 80%까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전세 사니 집 사보자 이런 뭐 그때 당시에 다 부동산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전세 사니 집 사보자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은 돈을 버신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격만 놓고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과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 근데 금리가 계속 낮아질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에는 동의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를 제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비용은 떨어지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전세가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치면은. 다만 현재 전세에서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집 한 채까지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평생 살 집을 고민 안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는 주택 영목이지로 돌려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키면서 점차 나의 집의 가치를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뭐 내가 죽을 때쯤에 내 자식한테 아주 이 집에 내가 다 이미 빼먹은 요만큼을 남겨놓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집 한 채를 사는 건 투자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필품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 TV 없이 사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듯이 내 집이 없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까지는 그런 고민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정말 내가 나의 목표가 있고 나는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를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 근데 2채 이상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